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화재보험의 이해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주택화재보험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일반 화재보험을 살펴볼 거예요. 주택화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반 화재보험도 기본적인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입 대상 물건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일반 물건 같은 경우는 주택 물건과 공장 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 저희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살면 주택 물건, 물건을 만들면 공장 물건,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물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병용주택이라든지 이 병용주택에서는 빠지는 것들이 있죠. 앞에서 우리 뭐 교습소라든지 치료소라든지 조산원 이렇게 주택하고 붙어 있는 병용주택은 일부는 주택물건으로 보지만 그 외에 병용주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층의 상가 그리고 위에 쭉 주택이 있는 곳들 이런 걸 우리가 병용주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점포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특히나 창고 같은 경우는 공장 물건이 아니고 일반 물건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주택에서 빠졌던 것들이 있죠.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기숙사 이런 것들은 일반 물건으로 보고 아까 빠졌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공장 내 기숙사가 있었어요. 공장 내 기숙사는 일반 물건이 아니고 공장 물건으로 본다. 기억해 두시고 재고자산,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동산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재고자산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물건을 얘기해요. 제품에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라든지 만들다가 만 반제품이라든지 다 만들고 난 완제품 같이 이렇게 어떤 일반 물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 팔려고 하는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진 않더라도 예를 들면 점포 중에 제과점이 있잖아요. 제과점에서 재고자산이면 뭐예요? 원재료가 되는 밀가루, 계란, 우유, 식용유 이런 것들 쌓아놓은 게 원재료고요. 이런 것들을 막 가공을 해서 반죽으로 만들어 놨다거나 이런 것들은 반제품이죠. 그 다음에 이걸 다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날 케이크 1000개 만들어서 쌓아놨어요. 완제품이죠. 이렇게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물건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재고자산 또는 동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고자산이 지속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건물 그리고 그 재고자산까지를 우리가 일반 물건으로 본다. 여기서 빨갛게 표시된 거 요거를 뭐 주택 물건으로 본다든지 콘도미니엄은 일반 물건이 아니다든지 이런 형태의 지문들 유의하시고 공장 물건은 뭐냐면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이 작업장은 광업소, 발전소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 건물이나 공작물 또는 구축물 거기에 수용된 가재도구, 직기비품, 재고자산 이런 것들을 이제 공장 물건의 기본으로 보고요. 두 번째, 공장은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공 작업을 하는 곳 이거를 공장 물건으로 보고 아까 우리 빼놨던 거 있죠. 공장 물건 구내에 있는 기숙사, 공장 내에 있는 기숙사는 공장 물건으로 본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화물 보관 목적으로 쓰이는 창고업자의 건물은 공장 물건이다. 예, 창고는 공장 물건이 아니고 일반 물건이다. 요 지문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챙겨두시고 명기 물건은 주택 화재보험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써야 돼요. 반드시. 어떤 것들이 있었죠? 통화라든지 유가증권, 인지, 우표, 골동품, 귀중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원고, 뭐 설계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명기 물건이고요. 자동담보도 역시 주택화재보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부속물, 예를 들면 담이라든지 곡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속물이고요. 부착물도 있었죠. 간판이라든지 안테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담보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물건을 구별하는 이 형태의 문제들이 시험에 다양한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중 일반 물건만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해서 박스 안에다 여러 개 넣어놓고 고른다든지 그럼 거기서 뭘 골라내는 거예요? 주택 물건과 공장 물건을 고르는 거죠. 아니면 다음 중 공장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해서 이런 지문들 넣어놓고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일반 물건과 공장 물건의 구분 잘 정리해 두시고요. 보상하는 손해는 재산손해, 비용손해는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재산손해에는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불을 끄는 소방손해, 그 다음에 피난 시에서 발생된 피난손해. 피난손해는 며칠이었죠? 5일 안에 화재가 발생하면 보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 비용손해는 뭐가 있었어요? 잔존물 제거 비용,
단전물 제거 비용의 한도는 어디까지죠? 재산 손해의 10% 범위 내에서 하고요. 나머지 비용들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하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단전물을 보존하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해당이 됐고요. 다만 다른 게 하나 있었죠. 계속 강조드렸던 거 뭐죠?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폭발 또는 파열이 직접적으로 자동담보되는 건 어떤 물건만? 주택 물건만 해당된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화재든 아니든 간에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물건과 공장 물건에서는 폭발 또는 파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챙겨두시고. 자, 지급보험금은요. 일반 물건은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하게 처리해요. 무슨 얘기냐면 80% 코인슈어런스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의 80%를 초과하면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거고 만약에 80%보다 미달하면 그때는 비례보상하죠. 어떻게 비례보상하죠? 손해액 곱하기 위에가 가입 금액, 밑에가 가액의 80% 해서 비례보상을 했어요. 그 방법으로 간다는 거고 재고자산은 공장 물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공장 물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80% 코인슈어런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손해액 곱하기 위에는 가입 금액 그대로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주택화재보험에서는 가액의 80%가 있었잖아요. 근데 공장 물건에서는 80% 코인슈어런스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80%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실 때도 요 방식대로 계산하신다는 거 80%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전부보험 가액하고 가입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보험인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은 손해액 전액이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왜냐하면 가액과 가입 금액이 같으니까. 두 번째 일부 보험이다. 그러면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작은 일부만 가입한 거죠. 3억짜리인데 뭐 2억만 가입한 이런 케이스예요. 이럴 때는 제가 아까 위에 썼던 것처럼 손해 곱하기 가액분의 가입 금액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가액이지 뭐가 없다? 80%는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보험 가액의 80% 여기다 80% 써가지고 맞았다 틀렸다.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지문으로도 나오고 여러분이 챙겨두셔야 되고요. 초과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보험 가액보다 가입 금액이 더 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3억짜리 건물인데 5억 보험을 든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더 주냐? 더 주지 않아요. 왜 더 주지 않죠?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손해액보다 더 큰 금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손해액까지만 지급하겠죠. 그러니까 손해액을 주는데 이때는 한도가 어디까지냐면 3억짜리 5억까지 제가 가입했다 해서 5억까지 주지 않잖아요.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3억까지. 이 3억은 뭐예요? 보험 가액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끔 지문에 나오게 되면 얘를 바꿔서 많이 나와요. 위에를 가액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밑에를 가입 금액이라고 한다거나. 그래서 전부보험인 경우에는 뭐가 더 큰 거예요? 가액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거고 초과보험은 뭐가 더 큰 거예요? 가입 금액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반 화재보험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라는 것이 있죠. 계약 전에는 우리가 그 청약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이거를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 뭘 알리냐? 화재보험이니까 당연히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한 걸 알려주겠죠. 그래서 건물, 보험 목적의 소재지라든지 보험의 목적이 뭔지 그 목적물들,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 철근 콘크리트인지 목조인지, 그 다음에 용도, 거기서 점포를 하는지 사무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피보험자의 나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건물주의 나이와 위험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직업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일반 화재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에서 요 두 개를 놓고 얘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두 개는 고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건물 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직업, 그 다음에 뭘 만드는지, 작업,
그 건물에는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지 저장품의 종류 및 성질 이런 걸 알려줘야 되고요. 세 번째,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르다면 그 이유가 뭔지, 건물주가 있는데 계약을 다른 사람이 했다. 왜 그랬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고, 중복보험의 가입 여부를 알려줘야 돼요. 중복보험 가입 여부는 왜 알려주죠?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서 중복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각각의 어떤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서 비례해서 나가거든요. 중복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예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잘못 설명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건 피보험자의 나이, 피보험자 연령은 고지하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위반을 했다. 그럼 어떡하죠? 당연히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지가 손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불이 난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고지 의무가 위반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사고가 난 상태에서도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할 수 있고요. 보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그 보험금 달라고 할 수 있고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고지랑은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화재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고지 잘못한 것과 이 화재 간의 연관성이 있다면 이미 보험금 지급했더라도 주세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상관이 없는, 고지 의무를 잘못했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는 이유로 화재가 났다면 그때는 보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고의나 중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은 무효가 된다. 요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지문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정리해 두시고. 자, 계약 후 알릴 의무는 통지 의무라 해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알리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사고 난 거 알려줘야 되죠. 불이 났다거나 이러면 알려줘야 되니까. 자, 첫째, 타회사와 동일한 손해를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중복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계약 전에도 알려야 되지만 계약할 때는 중복보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계약 후에 다른 중복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 이럴 때 통지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무보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려주셔야 되고, 세 번째, 건물을 계속해서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아무래도 사람이 있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확률이 그만큼 적을 수 있는데 비워놓게 되면, 그것도 더군다나 30일 이상이나 비워놓게 되면 아무래도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때는 미리 알려달라는 것이고,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축, 새로 짓거나 증축, 늘려서 짓거나 이럴 때 이거를 15일 이상이나 길게 수선을 한다. 그럼 15일 이상 공사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요 30일, 요 15일 이거를 바꾸어서 시험 문제 많이 내고요. 특히나 요 두 개를 바꿔서 비워두는 거를 15일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수선 기간을 30일이라고 한다거나 이런 지문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챙겨두시고. 자,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면 그 부분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는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건물주가 직장인이셨다가 자영업을 하신다 해서 불이 더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에 계약 전에 나이나 연령이 상관없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역시 여러분 요거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챙겨두시고요. 만약에 위반을 했다. 그러면 고지 의무 위반 효과와 동일하게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해지권은 당연히 발생이 되고요. 손해 발생 이후라도 보상은 제외할 수 있고, 관련 있는 그런 통지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났다면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이미 지급한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지급 사유와 상관성, 연관성이 작다면 그때는 보상하겠다. 이거는 뭐 고지 의무 위반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소 변경 통지 의무가 있는데요. 예,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알려줘야 될 게 있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약자분에게 알려드려요. 그때 우편으로 알려드릴 수도 있고 한데 주소가 변경이 되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소가 변경이 되면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안 알려주신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렸다. 예, 예를 들면 주소가 바뀌었는데 안 알려주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한테 제일 마지막으로 알려준 주소 여기다가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보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연락처 이메일을 알려주셨는데 이메일이 바뀐 거예요. 저희가 이메일을 계속 보냈는데 반송돼 와요. 그러면 그 반송된 거는 우리가 알렸다는 증거로 쓸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필요시일이 경과한 후에 그걸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알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거는 누구 잘못이기 때문에 계약자분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는 손해를 경감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 어떤 문제가 지문이 나오냐면 보험 사고의 발생 자체를 방지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다. 예, 그런 의무는 없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줄이는 의무지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그거를 의무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여러분 챙겨두시고요. 자, 손해 방지 의무는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의무이고요. 만약에 위반을 했다 그러면 이분이 정상적으로 방지하거나 경감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있는데, 예, 그거를 만약에 하지 않아서 손해가 커졌다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 보시면 손해 방지 의무는 보험회사에만 있다. 이런 지문도 많이 나와요. 손해 방지 의무는 보험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있고요. 손해 발생 통지 의무, 사고가 난 거를 알려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가 발생하면 알려줘야 되고, 손해 조사를 위해서 회사가 요구한 서류가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게을리해서 증가가 된 손해가 있다. 사고가 났을 때 빨리빨리 알려주셔야 되는데 안 알려주셔서 만약에 손해가 커진 부분이 증명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시험 문제 어떤 지문이 나온 적이 있냐면 통지를 게을리해서 증가된 손해는 50% 이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아니요. 아예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에 우리 책임 시기가 있는데요. 화재보험을 가입했다. 언제부터 책임 시기가 될 거냐? 계약의 청약을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가 납부가 될 때 책임이 개시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험이 그렇지만 청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책임은 개시가 되죠. 그래서 위에 보면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책임이 개시된다. 틀린 거고요. 계약 체결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청약이 승낙되면 개시된다. 승낙됐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개시되지 않고요. 보험기간의 첫날 24시, 보험기간 첫날 0시, 나중에 뭐 자동차 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보면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헷갈리라고 시간을 정해줘요. 그런 거 없어요.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책임은 개시되고요. 밑에 보면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왜 맞는 지문이에요? 개시 시점이 보험료 납입 시점부터니까 보험료를 받지 않았다면 책임이 개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보험계약에 무효가 있는데요. 무효는 원래 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었던 것이죠. 어떤 거예요?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자, 보험계약에 해지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고요. 회사가 할 수 있죠. 자,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계약자가 고의로 손해 방지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은 틀린 지문이라는 건데 밑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회사는 아래 사실을 낳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 아까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면 해지할 수 있고요.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관련해서 통지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그러니까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었죠. 그 얘기고요.
보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해지할 수 있다.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왜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는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무효였던 계약인 것이고, 두 번째, 고의로 손해 방지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고의로 게을리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늘어난 보험금은 우리가 지급하지 않죠. 보상은 하지 않지만 계약은 해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거고요. 보험금의 지급 기일은 7일 이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간혹가다 시험에 3일, 10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기도 합니다. 7일, 요거는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자, 특별약관 한번 살펴볼게요. 도난위험담보 특약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화재가 났을 때 도난, 분실 이런 거는 보상 제외하죠. 화재와 상관없는 도난,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도난보험이라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약관을 가지고 보장할 수 있고요. 군의 폭발위험담보, 주택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폭발 파열이 자동담보지만 일반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자동담보가 아니죠. 이 특약을 가입하면 폭발 파열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고요. 풍수재 위험 담보 특약이 있어요. 요거는 풍수재 중에서 특히 그 침수, 우리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홍수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잠기는 이런 것들은 보상을 해주는 게 요 담보인데, 예외적으로 안 되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폭설, 두 번째 우박. 요 두 개는 풍수재 담보 특약을 가입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풍수재 위험 담보 특약은 앞에 헷갈리라고 막 태풍, 위험 써놓고 폭설, 우박도 보상한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두 개는 꼭 기억해 두시고, 전기 위험 담보 특약은 아까 우리 전기적 사고만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었잖아요. 그거를 보상해 주는 거고요. 전기적 사고를 담보하고, 기업 휴지 손해 담보는 기업이 화재 같은 거 발생하면 그 자체적인 뭐 비용 손해나 재산 손해도 있겠지만 그 화재를 복구하기 위해서 업무가 중지되잖아요.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기업이 쉬고 있는 동안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를 보상하는 특약이고요. 신체 손해배상 책임 담보, 우리가 화재보험은 재산이나 비용은 우리가 보상을 하지만 신체 손해에 대한 보상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 특약을 통해서 가입하겠다는 건데, 화재로 타인의 사망, 후유장애, 부상 시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 소유자를 간혹 바꾸어서 시험에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문 챙겨두시고, 여기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특별약관과 관련해서는 다음 중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할 때 여기 풍수재 위험 담보에서 폭설과 우박은 제외되는데 보상한다라고 하는 지문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다음 중 일반 화재보험의 특별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 있는 거 3개 써놓고 요 둘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행보증 특약이라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손해 특약이라는 건 일반 화재보험에는 없는 특별약관이에요. 그래서 특별약관의 종류 자체를 여러분이 익숙하게 두시고, 요 두 개는 특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특수건물 화재보험인데요. 이 특수건물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가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특수건물 소유주에게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고요. 큰 건물이란 얘기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산 손해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특약부 화재보험이니까 어떤 특약이냐면 신체 손해배상 담보 특약을 반드시 첨부해서 화재보험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규모가 크니까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화재보험뿐만 아니고 신체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거를 같이 가입해라,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는 쭉 써놓고요. 얘는 어떤 물건을, 어떤 화재보험이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정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특수건물 화재보험이라고 하는 정의를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선 더 많이 나오는 건 이제 가입 대상이 많이 나오죠. 가입 대상.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그랬는데 시험 문제에는 임차 영업주에게 부과한다. 또는 소유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부과한다. 또는 소유주의 직계 가족한테 의무가 있다.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는데요. 소유주에게 부과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자, 가입 대상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시험 문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 11층 이상의 건물은 무조건 다 특수건물로 보고요. 두 번째, 16층 이상의 아파트 또는 부속 건물은 다 특수건물로 봅니다.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물은 너무 심플하고요. 층수가 11층 이상이면 다 특수건물인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16층 이상인데 단지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아파트에 한 30동 정도 있는 단지, 대단지예요. 우리 아파트가. 근데 거기에 16층 이상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2개만 특수건물이냐? 아니요. 그럴 때는 및 부속 건물이기 때문에 한 개라도 16층 이상인 그런 동이 있다면 그 아파트 단지 전체 3층짜리 상가까지 전부 다 특수건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16층, 그래서 11층, 16층 잘 기억하시고요. 연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국유 건물과 부속 건물,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가 결국 연면적이에요. 바닥 면적 합계가 2000평방미터 이상인 학원, 음식점, 주점,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가 3000m 이상인 숙박업, 대규모 점포, 바닥 면적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 병원, 공연장, 학교, 공장, 이런 것들은 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시험 문제에 줄기차게 나오는 것은 다음 중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가입 대상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또는 거꾸로 가입 대상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질문은 요 밑에 있는 질문이에요. 연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학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원은 1000평방미터가 아니고 2000평방미터죠. 다음에 연면적의 합계가 2000평방미터 이상인 숙박업소, 숙박업소는 아까 3000m였고요. 층수가 11층 이상의 아파트, 아파트는 16층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연면적 합계가 2000평방미터 이상인 공연장, 공연장은 3000평방미터죠. 여러분이 다 외우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1000평방미터의 학원,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고요. 2000평방미터의 숙박업소, 위에 2개는 아주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요 2개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가입 대상과 그렇지 않은 거 골라낼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암기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상 범위 한번 볼게요. 화재보험 보통 약관에서 보상하는 재산 손해, 비용 손해는 당연히 보상을 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거죠. 신체 손해배상 책임담보 특별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요 자체를 물어보는 신체 손해배상 책임담보 특별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잘못된 것은,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첫째, 타인의 사망, 부상 등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한다. 누구의? 건물 소유자의. 두 번째, 그러면 얼마를 보상하느냐?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하고요. 부상, 상해 등급을 1급에서 14급까지 구분하는데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상하고요. 후유장애도 마찬가지로 1급에서 14급까지 보상하는데 최고 1억 5천까지 보상하고요. 밑에 화재 대물배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니까 위에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밑에는 물건에 대한 것이죠. 한 사고당 10억 원까지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요게 제일 많이 나오죠. 신체 손해에 관련된 거. 여러분이 한 방에 그냥 딱 기억하셔야 돼요. 사망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 이거를 뭐 8천만 원, 1억 원에서 사망의 숫자를 바꾸는 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요건 여러분이 1억 5천, 3천, 1억 5천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대물 같은 경우에는 사고당 10억 원인데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간혹 지문에 1억 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0억 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밑에 특수건물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요, 풍재와 수재, 태풍, 폭풍, 홍수, 해일, 범람 이런 거 보상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및 낙하물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부딪힌다거나 항공기에서 뭐가 떨어져서 건물이 파손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상해요. 그래서 풍재와 수재 보상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밑에 보시면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특수건물은 특별약관 가입 없이 풍수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 예, 틀린 거죠. 왜요? 특수건물 특별약관이라고 하는 약관을 가입했을 때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풍재와 수재는 보상한다, 무조건 가입 없이 보상한다, 틀린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우리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인데요. 얘는 화재보험이 아니고 뭐냐면 배상책임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중이용업소는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특수건물 화재보험에서 신체 손해배상 이런 거를 보상을 해줄 수 있지만 규모가 안 되는 경우에는 특수건물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 찾아오신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면 물어줘야 되거든요. 이 물어주는 배상 책임을 강제화한 이런 보험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에요. 내용 한번 보시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신체,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23개의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에 대해서 배상책임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그래서 화재보험은 아니지만 화재로 인한 재산상, 신체상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가입 대상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음식점, 주점 해서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문화스포츠 관련해서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PC방, 노래 연습장, 콜라텍, 실내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기타 업소로는 뭐 학원, 목욕장, 고시원, 산후조리원인데요. 빨갛게 표시한 거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지문이에요. 그럼 시험에 어떤 게 나올 거냐면 다음 중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만 바르게 묶은 것은,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그때 많이 활용되는 게 뭐냐면 방송국이 많이 나오고요. 네, 두 번째, 특수 건물 내에 있는 학원 또는 특수 건물 내에 있는 목욕장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특수 건물에 있는 건 왜 대상이 아니냐면 특수 건물에 입점을 해 있다. 이 경우에는 특수건물 화재보험에서 신체 손해배상 책임 담보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어요. 특약부 화재보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가입하지 않더라도 신체 손해, 재산 손해 다 배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요거 여러분이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한번 볼게요. 인명피해는 똑같죠. 우리 신체 손해배상 책임 담보하고 똑같아요. 사망인 경우 후유장애는 1인당 1억 5천만 원이고요. 부상인 경우에는 1인당 3천만 원. 재산피해는 아까 대물이었죠. 1인당 10억 원, 사고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된다. 요거는 신체 손해배상 책임 담보하고 똑같이 1억 5천, 3천, 1억 5천, 10억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난배상책임보험 한번 볼게요. 자, 정의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 재산상 손해배상을 위해서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역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개념만 볼게요. 그래서 가입 대상은 쭉 있죠. 숙박업, 관광 숙박업에서 진짜 재난에서 상당한 그 어떤 피해들이 예상되는 그런 업종들 쭉 나열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16층 이상이면 특수건물이겠지만 15층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건물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손해보장 내용을 충족하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예를 들면 15층 이하의 아파트인데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신체 손해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충족하는 보험이 이미 가입돼 있잖아요. 아니면 15층 이상 이하 아파트가 별도의 이거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을 따로 가입했다. 이럴 경우에는 제외된다. 시험 문제에서는 특별하게 나온 적은 없지만 지문에 나오는데 한두 번 정도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요. 그래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고요. 다음 중에 뭐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 맞게 설명한 것은 종합 문제가 나올 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장 내용을 충족하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틀렸다.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족한 보험이 있다면 제외하겠다. 요거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입 의무자는요.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실제 주인과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하면 실제 주인이 되는 거고요.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다.
그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되겠고요.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관리자가 규정이 돼 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아파트 관리 소장이 있다. 또는 관리 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 관리자가 가입 의무자가 됩니다. 보상 범위는 역시 동일하죠. 사망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 대물 사고당 10억 원. 요거는 한 통에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풍수해 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지진 이런 피해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가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그래서 여기 50% 이상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정부와 지자체가 100% 지원한다. 전액 지원한다. 아니에요. 50%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뭐 이런 것들이고요. 가입 대상은 주택일 수도 있고 온실일 수도 있고 상가나 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험료 지원은 총 보험료의 52.5%에서 92%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게 되는데, 각각의 어떤 그 물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소득 분위에 따라서 다른 보험료 지원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52.5에서 92 정도만 그냥 참고로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상품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 뭐 자주 출제된 적은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풍수해 보험은 상품 1, 2, 3, 4, 5 계속 1, 2, 3, 5, 6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주택 온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단체로 가입하거나, 두 번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주택에 대해서 단체로 가입하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입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상품은 정액이 아니라 실손 비례를 해주는 형태로 주택 개별로 가입하거나 단체로 가입하거나, 네 번째는 실손 비례하는데 얘는 가입 대상이 주택이 아니고 온실만 해당이 되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상가나 공장에 실손 보상하는 것, 요것이 이제 여섯 번째 상품이에요. 그래서 최대 뭐 1억 원, 1억 5천, 5천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참고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건 세부적인 상품의 내용이고 회사별로 또 그 상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밑에 보면 특수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아까 주택 실손 비례하는 거 있죠? 요거는 가입할 수 없다. 만약에 이 상품에서 기억하신다면 요 정도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개별 부담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풍수세 보험 같은 경우는 풍수세 기본 개념하고 가입 대상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상품의 종류는 참고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화재보험에 대해서 전부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해상보험하고 특종보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